자, 그 문제 바로 보시죠. 그 이제 또 오늘 빼고 이제 2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순환에 그 진모 때 4번 하고 뭐 저 1순환 때 1번 보시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3번인데 총 8번 문제죠. 제가 이제 드리는 게. 그래서 1순환 때 이제 그 법전형 문제 최근 7개년 했고 그다음에 올해 거는 이제 좀 날짜 잡아서 이제 올해 거는 사례 기록형은 나중에 또 뭐 강평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 기록형에 그 모의 시험 총 8회차, 그러니까 8년치죠. 그 8년치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거 총 8개인데, 뭐 제가 드리는 거 저번 순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큰 테마들은, 그 오늘 같은 경우도 저 청해수산하고, 전부 다 뭐예요, 이 성우진 부분에 변제충당 이 2가지도 예전에 실제 사법연수원에서 출제됐던 문제예요. 제가 뭐 임의로 만든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각 테마별로 제가 드리는 총 8개 중에 각 테마별로 중요한 쟁점들은 다 그 민사재판 실무에서 다루고 있었던 것들이고 뭐 실제로 연수원에서 출제가 됐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기면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뭐 사무연수원 시절에도 보면 매년 그 교육용으로 그 교수님들이 만드셔가지고 정리된 거 제가 뭐 그대로 베낀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반복하시면 그래서 해설지 가지고 자꾸 여러 번 읽고 하면은 그게 체화가 돼서 그 틀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그 틀이 잡혀서 그래서 그건 뭐 제가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부분 다 그 이제 학원 다니신 분들의 이제 그 경험들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냥 뭐 그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합격하고 하니까 그건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기록형 아니 키워드 암기장도 제가 그 초반에 드렸던 이유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거 가지고 뭐 1년 동안 계속 뭐 10번, 20번 읽으신 분들이 시험에 합격하고 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제 뭐 어차피 개정판 나오니까 이제 구판을 들여서 이제 4월 달 말에 개강할 때 드렸던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총 8개 앞으로 이제 2주 포함하면 이제 총 8개인데 그 해설지를 자꾸 짬짬이 읽으시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시간 내 가지고 요번 주에 기록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짬짬이 틈날 때마다 해설지 뭐 법조연 문제까지 포함해 가지고 계속 이제 여러 번 읽고 그다음에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험 보는 기간에 이제 3일째 오후에 그 기록형 보잖아요. 그러니까 3일째 쉴 때도 한번 요 해설지 다 가져가서 그때 뭐 문제 보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해설지를 자꾸 읽으시고 그다음에 그 3일째 오전에 시험 보고 오후에 이제 점심 먹고 오후 시험 준비할 때도 기록형 준비할 때도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해설지를 쭉 이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틀을 잡고 하면은 그렇게 해야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뭐 표준 점수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기록형 같은 경우도 뭐 100점 가까이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기록형 뭐 최고 점수 뭐들이 보통 한 130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형 민사 기록형 최고 점수들이 보니까 130, 135 정도 140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표준 점수 기준으로 그럼 이제 한 100점 정도 맞으면은 뭐 훌륭한 점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반복하면은 큰 뭐 이렇게 쓰다가 아예 그냥 뭐 통으로 아예 답안지를 못 쓰고 이런 경우 아니면 끝까지 하여간 내면은 그래도 뭐 90점 가까이 90점에서 그 정도는 맞으니까 그게 이제 맞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매년 이제 제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합격하고 점수를 확인해 보면 그런 거니까 뭐 제가 그냥 상상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하시면 충분히 뭐 90점 이상은 나오니까 그래서 기록형 그 정도면 충분하고 한 100점 목표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해설 위주로 이제 뭐 이제는 뭐 3시간씩 쓸 기회는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뭐 12월 이런 데 앉아가지고 3시간씩 이런 거 써도 안 되고 사실. 그래서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앉아서 3시간씩 쓰고 이럴 시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청구지시 같은 거 간단하게 써보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읽고 이제 3일째 하루 쉴 때 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3일째 시험 점심시간 때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그렇게 이제 하면 충분히 나오는 건데 결국은 뭐 시험 지나고 나서 저도 생각해 보면 이제 아주 간단하죠. 뭐든지 진실은 다 간단한 건데 그걸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사람은 붙는 거고 못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고 뭐 그런 얘기니까. 그래서 그건 제가 계속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두 눈으로 봤으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매년 이제 거치면서 그런 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고 합격한 사람들이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걸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활용을 좀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문제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만든 문제는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민사재판심에 나왔던 거 위주로 하고 거기다 뭐 요거 같은 건 이제 최근 판례잖아요. 최근 판례 같은 거 집어넣고 그다음 이것도 이제 민사재판심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은 여기 오늘 중요한 테마 두 개 이제 충당의 문제잖아요. 그 변제 충당 두 가지 크게 충당의 문제로 가서 이제 말소등기 청구하는 그런 경우인데 여기는 전부 충당이 된 거고 여기는 일부 남았잖아요. 그런 경우들이어서 그런 것도 열심히 보시면 뭐 기본 실력을 쌓을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활용하세요. 자, 그래서 문제로 바로 가서 이 페이지에 보면 뭐 특별한 건 없죠. 작성 요령의 작성 일자는 뭐 다 이제 소장 시험 보는 날짜였으니까 26년 1월이고 26년 1월이고 나머지 뭐 예비적 선택적 하지 말아야 됐고 넘어가서 3페이지요. 그래서 3페이지에 뭐 이제 보통 뭐 목록은 주는 거고 안 주면 쓰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 또 이자 제한법은 이제 그 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지금 뭐 연 20%는 아실 텐데 그게 21년 7월 7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정국동 성우진의 두 번째 게 그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4%. 그래서 24%대니까 이자 제한법 이런 것들은 혹시 또 안 주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20%가 문제된 사안이면 안 주어질 텐데 여기는 이제 그 성우진과 관련해서 이제 그 21년 7월 전이잖아요. 21년 3월이기 때문에 24%. 그 이자제한법 위반 아니죠. 그래서 그 이자제한법은 그 맨 마지막 줄에 이 영은 즉 20%로 넘어간 게 21년 7월 7일부터인데 이 영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그러니까 소급표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상답 일조로 가셔서 6페이지요. 자, 6페이지에 양 자체는 뭐 사실 또 3시간에 쓰기는 좀 벅차잖아요. 근데 뭐 워낙 시험 문제들이 어렵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 실제 3시간에 쓰기에는 조금 벅차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6페이지 가셔가지고 이제 첫 번째 법률 관계죠. 그래서 대치동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김준민이 이제 청해수단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죠. 그래서 이제 연대보증 겸 물상보증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줄에 21년 4월 30날 이제 연대보증해주고 동시에 이제 대치동 토지에 대해서 이제 물상보증이 된 거죠. 그래서 7페이지 가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김준민이 결국 이제 부도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3번 마지막 줄에 뭐 부도가 났고 그래서 4번에 보면 23년 6월 14일에 해지를 하죠. 그러니까 주식회사 청해수산에게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연대보증 해지하고 근저당권 말소해달라라고 한 거고 그래서 그게 6월 15일날 도달이 됐고요. 그래서 5번의 두 번째 줄 이제 청해수산은 6월 16일부터 중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밀린 돈이 5억 원인데 일부 변제를 한 거죠. 그래서 6번에 다시 이제 김준민이 이 박성균하고 뭐 동업해가지고 23년 8월부터 다시 진행한 거죠. 그래서 6번의 그 두 번째 문단에 23년 8월 17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1억 원 및 이에 대한 23년 8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월 1% 비율에 한 지송금이 남았죠. 그게 이제 충당이 돼서 결국 소멸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화력공급 체계, 이거는 뭐 원고하고 상관없는 얘기고, 그 다음 8페이지 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변제 충당에 이제 변제기 도래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2차 이제 공급 계약과 관련해서 보면, 8번은 이제 1차죠. 그래서 이제 원고가 보증서준 21년 4월 30자 계약에 의하면 공급받는 날이 속한 다음 달 말일이 변제기잖아요. 그래서 경과하기 전까지는 지연손해금 없고, 경과할 때는 이제 월 1% 지연손해금. 그러니까 지연손해금이 뭐 과다하면 감액이 되는데 그건 문제에서 다투지 않는 한 그 월 1%면 연 12%니까 과다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죠. 그건 뭐 문제에서 쟁점으로 삼지 않는 한 뭐 특별히 문제 삼을 필요는 없고 그 다음 9번에 2차잖아요. 그래서 9번에 8월 17일 재개할 당시에 이제 6개월 후에 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6개월이 되는 날까지만 변제하고 지나면 이제 월 0.5%. 그래서 변제할 때까지는 이제 2차 할어대금의 변제기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1차, 즉 원고가 보증서 준 것에 전부 충당이 되는 사안이죠, 이거는. 그래서 10번에 보면 이제 23년 8월 17일 재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이제 납부를 한 거죠. 그래서 10번의 두 번째 문단 이게 뭐예요? 법정 충당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준민 변제자는 그 돈으로 어떠한 채무부터 변제하는 것이라는 의사표시한 사실이 없고, 그래서 이제 변제자가 1차 지정권자인데 지정 안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변제 수령자도 지정을 안 했다. 그건 뭐예요? 법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정 충당 가죠. 그래서 합의 충당, 지정 충당, 법정 충당인데 합의 없고 지정 없으니까 법정으로 간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에 이제 6월 15일까지 화로대금 채무, 즉 1차 채무하고 2차 채무 외에 다른 채무는 없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뭐에 충당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어차피 이게 뭐 이제 수학 계산 문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딱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밑에 표를 보면 이런 것들은 눈치를 채야 돼요. 우리가 뭐 수학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막 소수점 단위로 또 안 끊어지고 이런 문제 내가 계산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입금한 금액이 1,200, 2,090만 원, 3,070만 원 이렇게 되는 거는 다 그게 이제 계산해서 딱딱 떨어지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눈치를 채 가지고 이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 소수점 두째짜리, 셋째짜리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다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 만약에 이제 계산할 때 뭐 소수점 두째짜리에서 반올림해라, 올림해라 이런 표시를 해줄 거라고요. 만약에 계산이 잘 안 떠지면.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딱딱 떨어지게 출제하실 테니까 그것도 뭐 일종의 요령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계산해서 잘 안 이제 뭐 이게 딱딱 안 떨어지면 아, 내가 계산을 뭐 잘못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이 결국은 그 맨 밑에 24년 3월 31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아래 세 번째 칸에 보면 24년 1월 31일자로 전부 이제 변제가 돼 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는 단순 말소를 구하는 것이다. 첫 번째 쟁점은.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요것도 결국 이제 그 송선민으로부터 대물 변제를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전세권자가 있었죠. 그래서 전세권자가 있었는데 전세권에 대해서 이제 가압류가 됐잖아요. 가압류. 그러니까 이제 승낙을 구하는 건데 이제 합의 해제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언제 합의 해제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해제로 보호받는 제3자 법리를 요 판례를 통해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간 11번에 이제 9페이지에 11번의 세 번째 줄에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목록으로 양도하겠다. 대물 변제를 한 거죠. 대물 변제. 근데 이제 권성동 전세권 등기가 있었고 가압류가 있었죠. 근데 12번에 중요한 게 두 번째 줄에 합의 해지가 되고 그다음 뭐예요? 전세금도 모두 반환이 됐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합의 해지만 된 상태라면은 이제 이은호가 선이라면 보호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진명소유 등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합의 해지가 되고 전세금도 모두 반환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은호가 선이라도 보호받지 못해요. 그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인도받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는 권성동은 이사 갔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청구하면 안 되죠. 이미 인도가 된 거니까. 다만 이제 등기만 남아 있을 뿐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희망사항을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희망사항 잘 보고 이제 청구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고 해달라는 것 중에서 또 법리적 안 되는 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희망사항 1번에 보면 이제 그 주식회사한테 말소 등기를 요구했더니 주식회사는 돈 남았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줄에 1억 원 및 이에 대한 23년 8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지송금을 받아야지만 말소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 지금 뭐예요? 즉 피고가 되는 근저당권자가 이미 다투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청필이 있다 이거죠. 지금 전부 말소를 구하는데 이제 그 피고가 되는 청해수산에서는 1억 원 받아야지만 말소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액수의 다툼이 있으니까는 미청필이 있다. 이걸 써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2번에 가서 보면 세 번째 줄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로 한다. 그러니까 말소 등기 청구로 가서 잔존 채무액이 남아 있으면은 뭐 변제 받은 다음 이렇게 가는 거고 잔존 채무액이 없으니까 단순 말소를 구하는 거죠. 그다음 3번도요. 두 번째 줄에 송선민에게 말소해달라는 부탁할 필요가 없다면 지금 현재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청으로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직접 하라 이런 얘기고. 그리고 뭐 설문에서 앞에 작성 요령에서 뭐 대의권도 안 된다 그랬고 대의 소송하지 마라 그랬고 여기는 뭐 원고가 소유자니까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0페이지 가셔가지고 두 번째 이제 박수천하고 이제 정국동의 문제죠. 그래서 강일동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 04년 1월 달에 의뢰인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서 소유자가 맞죠. 근데 이제 박수천이가 이제 위조한 거잖아요. 그 안진성이가 무권 대리한 거죠. 그래서 의뢰인은 승용차 구입하면서 구승용차를 중학교 동창인 안진성에게 매도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대리권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매도 대리권을 줬는데 위조해가지고 안진성이 이 토지를 이제 팔아버렸죠. 자, 그래서 뭐 등등 해가지고 박수천에게 등기를 해줬고, 그래서 뭐 징역형 유죄 판결 받은 거고, 그다음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법률 관계고, 그다음 마지막 문단에 10페이지요. 그래서 처남 성우진이 사업자금 부족해서 정국동으로부터 돈을 빌리잖아요. 그 돈을 빌리는데 이제 이 사건 토지를 근저당권 설정해 준 거죠. 그래서 11페이지 가져와서
그래서 지금 이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잖아요. 11페이지 세 번째 줄에 서울 동부지방법원 타경 사건으로서 지금 경매 신청에서 개시 결정이 내려서 지금 이 목적물이 경매가 되고 있죠. 그래서 경매가 되는 걸 막는 것을 세 가지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청구이의 소송하고 제3자의 소, 근저당권 말소. 그래서 청구이의는 앞순환해서 받죠. 그래서 청구이의 소송하는 거 받고 요 기록이 이제 제3자이의랑 근저당권 말소. 그러니까 경매를 막아달라. 이거 다 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 말소송하고 별도로 이제 집행정지 신청은 따로 내는 거니까 그건 기록형에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이제 세 번째 줄에 등등 돈으로 22년 11월 9일 이게 이제 변제 충당일이죠. 전국동에게 1억 4천을 지급했다. 근데 이게 채무가 두 개니까 충당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잔존 채무가 남아 있는 사안이죠. 앞에 청해수상권 전부 변제가 된 거고.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 다만 성우진이 다른 대출금도 있어가지고 전액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혹시 이게 이제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잘 봐야죠. 혹시 남은 잔존 채무액이 있으면 있잖아요. 630만 원 정도 남았죠. 의뢰인이 변제를 해서라도 이제 원래는 이제 자기가 변제할 의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물상보증에 불과하니까 물론 이제 같이 연대 보증했으니까 보증인으로서 변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변제를 하더라도 일단 근저당권 등기는 말소를 하고 싶고, 그러면 이제 원고로부터 얼마를 지급받은 다음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두 줄은 이제 성우진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할지는 추후 결정할 것이니 소송은 보류해달라. 이 말이 없어도 성우진한테 구상권 행사 못하죠. 이제 변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제해야지. 그래서 사전 구상권은 수탁보증인밖에 안 되죠. 그리고 그런 사유가 있는 게 아닐 테니까. 설사 이제 성우진한테 미리 청구해 달라고 하더라도 사전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 한 청구 못하죠. 사후구상이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두 줄에는 이런 말이 없어도 이제 사전 구상권 사안이 아니면 이제 미리 청구 못 하잖아요. 그런 것도 조심하시고. 그래서 그게 이제 박수천하고 이제 정북동과의 법률 관계. 그 다음에 이제 고민정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제3자에서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사무연수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의뢰인은 언제 고향 후배 서달수에게 이제 5천만 원을 대여하고 담보로서 등등해서 점유 계정으로 유동집합물 양도담보를 받은 거죠. 그런데 고민정은 자신이 그 후에 이제 고민정 앞뒤가 밝혀졌잖아요. 날짜가 원고는 24년 3월 13일인 거고 그 다음에 고민정은 24년 10월 25일이죠. 그래서 이게 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기장에 도 말씀드렸고 키워드 때 말씀드린 대로 해설에도 나오지만 점유 계정에 따른 이중 양도일 때 먼저 받은 사람이 취득한다. 현실인도 받은 사람이 취득한다는 거하고 이거하고 상관없는 얘기죠. 이렇게 앞뒤가 밝혀졌기 때문에 고민정은 선의 취득을 못 하잖아요. 점유 계정했으니까. 그래서 양도담보로 받았다면서 가압류 신청해가지고 가압류 집행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압류 집행이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원고가 선순위죠. 그 다음 12페이지 가서, 그러니까 이제 가압류가 되니까 보통 이제 채무자들이 이제 이거 어차피 뺏기게 생겼으니까 이제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집행관이 등등에 따라서 그 조문도 나중에 복수한테 찾아보시고, 그래서 경매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이제 한 달 뒤에 경매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경매를 막아달라. 그래서 얘기한 대로 경매를 막는 방법이 총 3가지 쟁점인데 다 한 거예요, 이제. 목록은 밑에 그거 베끼시면 되고. 그 다음 박미자 관련해서는 최근 판례죠. 그래서 이제 의뢰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단 점유했다. 이건 의뢰인 자백하고 있는 거고. 근데 수리비니까 필요비잖아요. 1,000만 원 지출했다. 그래서 의뢰인은 법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면은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죠. 다만 마지막 세 줄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수리비에 대한 지연 손해금은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청구하되, 그러니까 이런 건 계산 복잡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 소촉법을 붙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법상의 법률 관계 아니니까 연호 프로일 텐데, 그래서 지연 손해금은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청구하되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로 하니까 그건 이제 소촉법 붙이라는 얘기예요. 의도가. 그런 형태로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겠고. 그건 최근 판례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법률 관계를 보면 13페이지 가셔가지고 시험장에서 이 계약서를 자세히 읽을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청해수산에 대해서 이제 물상보증을 써준 거죠.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그래서 1번 채권자 청해수산, 채무자 김준민, 설정자 송준서 되어 있고, 근저당권 설정이고, 그래서 밑에 1조 1번에 내려가서 피담보 채무의 범위는 이제 21년 4월 30자 거래로 말미암아서 현재 장래 부담하는 모든 채무인 거고, 최고액 10억 원이고,
그다음 3번이 의미가 있죠. 결산기를 정하지 아니하는데 그래서 이제 해지를 했잖아요. 송준서가 결산기를 정하지 아니하는데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 통지로 결산기 지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해지하겠다 이런 얘기죠. 해지해서 결산기를 정하는 거고 결산기는 통지 도달 시 그래서 6월 15일 날 도달이 됐죠. 그래서 그때로 결산이 됐다 이거고 그다음 나머지는 뭐 큰 의미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래서 16페이지에 근저당권 목적물이 이 대치동 토지고 그래서 21년 4월 30날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목적물 나오면 뒤에 뭐 등기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대치동 표시를 해놔야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 등기부가 뭐랑 관련된 건지 알 수 있으니까. 그다음 17페이지 가셔가지고요. 이게 해지 의사 표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2번에서 보면 뭐 등등 해갖고 부도가 났다. 그래서 2번의 네 번째 줄에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3번에 담보를 할 수 없으니까 본 통지일 이후로는 해지된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해지 의사 표시한 거죠. 그래서 근저당권 해지 3번의 마지막 줄 연대보증도 해지. 둘 다 해지 의사 표시를 한 거고. 그래서 18페이지 가셔가지고 도달 일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배달 증명서 맨 마지막 칸에 보면 배달 연월일 23년 6월 15일이죠. 그래서 이제 6월 14일 날 내용 증명 보내서 다음 날 도달이 된 거죠. 그럼 이제 해지 효력 발생 시점은 23년 6월 15일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가셔가지고 요게 이제 의뢰인이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 서준 그 약정서잖아요. 자, 그래서 그 19페이지 맨 밑에 갑은 을이 경영하는 뭐 등등에 공급하고 공급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게 변제기잖아요. 그래서 갑에게 입금하고 그 다음에 지나면은 월 1% 이자를 가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자란 말을 썼어도 정확하게는 지연 손해금이죠. 그래서 지연 손해금이고 대치동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됐죠. 그다음에 21페이지 요거는 이제 추가로 그래서 이제 의뢰인하고 상관없는 이제 박성균이 동업자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충당되지 않는다의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21페이지 맨 밑에 1번을 보면 두 번째 줄에 공급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갑에게 입금하고 입금한 날짜를 지나면은 뭐 등등의 이제 월 0.5% 이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연 손해금이죠. 그러니까 여기 변제기가 6개월 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 맨 밑에 두 줄에 23년 8월 17일 날 공급했으니까 그러니까 8월 17일부터 6개월 그러니까 8월 17일에서 6개월이니까 24년 2월이 변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보증서 준 게 저기 변제기가 먼저 도래했고 변제할 때 그다음에 요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원고가 보증서 준 채무에 먼저 충당이 된다. 그런 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나머지는 뭐 됐고 22페이지 됐고 그다음 23페이지 가셔가지고 그 청일순환의 답변 내용이죠. 3번에 보면 3번의 두 번째 줄에 밀린 활어대금 1억 원 및 이에 대해서 앞에 그 상담일지 나왔던 그 얘기잖아요. 23년 8월 1일부터 1% 지송금을 받기 전까지는 말소 못 해준다. 이렇게 지금 피고가 되는 청해수산이 이미 액수를 다투고 있죠. 이게 이제 근저당권에서 이미 채권자, 근저당권자가 액수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원고는 뭐예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뭐 저기 얼마를 지급받은 다음인데 여기는 다 변제 충당이 됐으니까 단순 말소를 구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제 청해수선과의 법률 관계.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이제 3보 아파트 이게 이제 송준서가 대물 변제 받은 거죠. 그 표제보는 별 문제 없을 거고 넘어가서 25페이지. 갑구에서 3보 건설이 원시취득자죠. 그 다음 소유권 이전 송선민이가 갖고 있다가 3번 송준서에게 대물 변제를 한 거잖아요. 대물 변제. 그래서 대물 변제 등기된 날짜가 24년 9월 11일이니까 현재 기준으로 송준서가 소유자니까 송선민은 뭐 대위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을구에 보면 전세권 설정인데 그 기타 사항란에 보면 전세금 있고 그 다음 범위 이렇게 용익 물건은 범위를 표시하죠. 존속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 그래서 전세권에 대해서 가압류 부기 등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순위번호 1-1 부기 등기로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고 1번 전세권 가압류죠. 청구금액 얼마 돼 있고 채권자 이은호 이렇게 돼 있고 이은호한테는 이제 승낙을 구해야죠. 가압류권자니까. 그 다음에 26페이지 가져가지고 확인서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전세권 설정 계약은 쌍방 합의로 합의 해지되었고요. 그다음 본인은 송선민으로부터 뭐야 전세금도 받았잖아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전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은호는 보호가 안 돼요. 그리고 뭐 인도도 했다. 그러니까 인도 총괄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22년 3월 21일 날 이제 확인서를 작성해 준 거죠. 그래서 그 전날짜로 합의 해지되고 중요한 게 전세금을 안 받았으면 돌려받지 않았으면은 이제 이은호가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 있는데 물론 선의일 때. 근데 전세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이은호는 보호 못 받아요. 공신력 자체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뭐 해설지 써놨으니까 좀 이따 보시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에 그다음에 이제 박수천하고 전국동과 관련된 강일동 토지가 되죠. 그래서 27페이지에 강일동 토지 뭐 표제부는 됐고 갑구 1번에 송준서가 소유자인데 2번에 뭐요? 임의경매 신청. 그래서 전국동이 지금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 신청을 했잖아요. 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죠, 지금. 그래서 이걸 막는 데 필요한 소송은 전국동을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라고 그랬어요. 그다음 별도로 이제 집행정지 신청서는 따로 내는 거니까 소장이 같이 쓰면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인데 박수천이 등기를 받은 거죠. 그래서 순위번호 3번에 박수천이 이제 매매를 통해서 그게 이제 안진성이 무권 대리한 사안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됐고 뭐 경매 진행 중인 거 뭐 매매하는 거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뭐 경매 진행 중인데 등기가 되느냐 뭐 당연히 되죠. 그건 아무런 상관없으니까 압류가 돼도 뭐 그 뒤에 등기되는 건 상관없잖아요. 다만 이제 압류권자에게 대항을 못할 뿐이니까 가끔씩 지금 이번에 임의경매 신청 등기가 돼 있는데 박수천 명의로 등기가 되냐 뭐 당연히 되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경매가 진행 중인데 박수천이 등기를 받았다 이런 얘기고. 근데 그게 이제 무권 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28페이지에 있는 이제 전국동의가 요 근저당권 가지고 이제 경매 신청한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이니까.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9페이지에 이게 이제 뭐야. 형사 판결. 그러니까 안진성이가 위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조죄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권대리라는 증거가 되겠죠. 실제로는. 그래서 뭐 이것도 자세히 읽을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30페이지 3번에 매도거나 미인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동차 매매에 대한 이제 기본 대리권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위조한 거죠. 그래서 자동차 매매 대리권을 줬는데 토지 매매를 해버렸죠. 전형적인 뭐 126조 사안인 거고. 그 다음 돼서 듣고 그 다음에 32페이지. 그래서 내용 증명 이제 나오면은 누가 누구한테 먼저 보냈는지를 먼저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수천이 송준서 그러니까 요 법률 관계죠. 자 그래서 귀하 명의로 등기가 됐다가 본인 명의로 등기가 됐는데 이제 본인이 또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점유니까 뭐 인도 청구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실부합이다 두 가지를 주장하잖아요. 첫 번째 뭐요? 126조 표현대를 주장하죠. 자, 그래서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귀하의 대리라고 취하는 안진성으로부터 뭐 매수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일단 유권 대리를 주장하는 거고. 그다음 4번에 안진성이 아무런 대리권 없이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서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126조를 주장하는 거죠. 그 마지막 줄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 대리권 있잖아요. 승용차 매매. 그다음 월권행위 했죠. 그럼 이제 이 사건의 포인트는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고. 그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뭐야? 취득시효 주장하잖아요. 33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에. 그래서 부친 이제 그 박남수가 04년 5월부터 점유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사망해가지고 이제 내가 단독 상속인이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점유 취득시효. 그러니까 두 가지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표현대리 점유 취득시효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부합이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다음 밑에 그 위임장은 뭐예요? 위임장에서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위조된 위임장이죠. 토지 매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근데 이게 위조됐다는 게 아까 형사 판결문에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 34페이지 보면 이게 이제 강일동 토지의 매매 계약서죠. 그래서 그 맨 밑에 당사자를 보면 매도인 송준서, 매수인 박수천, 입회인 안진성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서요. 그다음 35페이지에 그 송준서 원고가 내용 증명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귀하의 아버지 박남수가 점유하고 있다가 단독 상속인이라는 거 부인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번에 뭐예요? 결국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이거 무권 대리다라고 주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3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4번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126조의 정당한 이유는 표현대를 주장하는 상대방 측에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박수천한테 입증 책임이 있죠. 그래서 126조는 이제 기본 대리권, 월권행위 정당한 이유인데
정당한 이유 입증 책임에 대한 판례는 126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의 이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하는데 그건 객관적 입증 책임 문제고, 그러니까 답안지에다가 정당한 이유는 박수찬이 입증해야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객관적 입증 책임이 이제 이 표현대로 주장하는 상대방한테 있다 이거고, 실제 소송에서는 지금 뭐 박수찬이 유권대리 표현대리 자꾸 주장하잖아요. 근데 원고가 소장 작성하면서 피고가한테 입증 책임 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 35페이지 마지막 문단 뭐 이런 얘기들을 써줘야죠. 그래서 시가의 반이고 뭐 알 수 있었는데 연락 안 했으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야지, 정당한 이유 입증 책임은 피고한테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바람직한 답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35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에 평소 원고와도 잘 알고 지내던 사이니까 당연히 확인해 봤어야죠. 그래서 시가가 4억 원인데 2억에 뭐 반값이잖아요. 그래서 전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해야지, 이제 입증 책임이 피고한테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건 타당하지 않고. 그래서 그 정당한 이유의 객관적 입증 책임은 이제 박수천한테 있지만, 그래서 박수천이 지금 자꾸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원고 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관계를 써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에는 타주점유다. 그러니까 뒤에 뭐 각서 나오잖아요. 그건 뭐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37페이지에 토지 사용 각서. 이런 것들이 이제 타주점유. 이런 것들이 민사재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쟁점들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뭐 기록이 한번 있었죠. 이런 식으로 타주점유가 되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자주유무 추정을 깨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에 전국동 관련돼서 여기는 이제 채무가 남아 있잖아요. 그 채무 2개인데 전부 충당이 안 된 거죠. 630이 남잖아요. 그래서 전국동 얘기하기를 이제 두 번째 줄에 일단 1억 4천을 받았죠. 22년 11월 9일 날 1억 4천을 받았는데 이게 어디에 충당되느냐 이 계산해야죠. 그래서 지금 채무가 이제 2개였잖아요. 그래서 3번에 보면 이 사건 대여 이전인 20년 2월 10일 날 5천만 원 등등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날까지 원본 5천에 대한 이자 전부하고 원본 중 3천을 지급했다 이거죠. 그럼 지금 원본 2천하고 그다음에 2월 10일부터의 지연소 내금 이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후에 그 4번의 첫 번째 줄 22년 11월 9일 날 1억 4천을 변제했으니까 이걸 이제 충당을 한다 이거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민사재판 시험에 나왔던 건데, 그 38페이지의 마지막 줄에 보면 대여 일자가 빠른 언제 차연금 채무 원리금 변제 먼저 지정 충당했는데, 그래서 지정 충당을 했는데 성우진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바쁜 일이 있다고 급히 가버렸다. 그럼 이제 비용이자 원본을 바꿀 수 있는 건 합의밖에 안 되는데, 합의는 뭐라고 했어요? 묵시적 합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정권자가 지정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 일을 안 하면 묵시적 합의가 될 수 있는데, 여기는 뭐예요? 1시간 뒤에 전화 걸어서 이 일을 했잖아요. 그럼 이가 된 거예요, 이거는. 그 부분도 민재실에 나왔던 얘기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39페이지에 지금 전국동은 뭐예요? 지정 충당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정 충당. 먼저 충당되고 뭐 등등 남아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0페이지는 이제 원고가 이제 물상보증 서준 거죠. 그래서 이제 40페이지 세 번째 칸에 연대보증인 겸 근저당권 설정자 송준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넘어가서요. 뭐 내용 됐고. 다만 41페이지에 관할이 좀 문제가 되죠. 자, 41페이지에 그 6조를 보시면 이 근저당권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간다. 그래서 해설지에 써놓은 대로 전속적 관할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금전채무니까 채권자 주소지가 법정 관할이잖아요. 의무이행지로서. 그러면 이제 통설 판례는 뭐예요? 법정 관할 중에 하나 정하면 전속적 합의로 오죠. 그러니까 이제 전속적 합의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뒤에 해설지도 써놨지만 서울중앙 제외하고는 관할이 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전속적 합의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체크를 해보시고, 그래서 계약서 나오면 보통 합의 관할은 맨 마지막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꼼꼼하게는 아니더라도 계약서 나오면 쭉 이제 스크린에서 쭉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놓치면 이제 관할 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6조는 전속적 합의 관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2페이지 차용증이 2장이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에 충당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42페이지 첫 번째 있는 게 5천만 원 및 이게 월 1.5% 9일 지급인데 이 중에서 뭐예요? 3천은 갚았다는 거죠. 그래서 원금이 2천 남았고 그 다음에 뭐 그 이후에 지연소 내금 남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차용증이 이제 이게 그 원고가 연대보증 겸 물상보증 서준 사안이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 충당되느냐. 그럼 이제 충당될 때 이제 합의 지정 법정인데 여기서는 이제 법정으로 가는 게 또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43페이지를 보시면
자, 43페이지에 두 채무 뭐 쭉 나왔고, 아래서 두 번째 칸을 보면, 아니, 아래서 세 번째 칸에 성우진이 정국동에게 아무 말 없이 1억 4천을 지급, 즉, 합의 충당 일단 없었고, 1차 지정권자가 변제자인 성우진인데, 성우진이 아무 말 없이 변제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정국동이가 2차 지정권자죠. 그래서 20년 2월 10일자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 원금, 이자, 지송금에 먼저 충당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성우진이 아무 말 없이 갚다면 이게 묵시적 합의가 될 수는 있겠죠. 묵시적 합의. 그래서 비용이자 엄벌은 합의로밖에 못 바꾸잖아요. 근데 그 아래 문단에 거기 별표를 쳐놓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1시간 후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집에 갔는데 1시간 후에 성우진이가 전화해가지고 거기다 충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국동이 성우진과의 대화를 한 다음에 끊고 나서 등등 있으면서 이제 20년 2월 10일자 채무에 충당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일을. 그래서 법정 충당으로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렇게 1시간 후에 한 것도 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문단이 없으면은 이게 지정충당, 이제 묵시적 합의가 돼버리죠. 근데 여기는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법정으로 가야 된다. 그걸 알아두시고. 그것도 다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니까 민지실에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변시에선 쟁점이 한 번도 안 됐잖아요. 사례도 그렇고 기록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거기까지가 정국동과의 법률 관계.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고민정과의 법률 관계. 이게 이제 그 44페이지 제목에 인증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서 증서 인증서죠. 그 45페이지에 소비대차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건 자기들끼리 체결하고 공증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45페이지에 보면 이제 5천만 원을 몽고가 빌려준 거죠. 5천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기일 26년 3월인 거고. 그 다음에 위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돼지 전부를 점유 계정으로 양도담보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현재 돈사 안에 있는 전부 해서 이제 집합물 양도담보가 된 거죠. 근데 점유 계정 방식으로.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번식이나 신규 입식하는 돼지에 대해서도 담보권 효력이 미친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약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집합물 양도담보죠. 이런 것들은. 이런 건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이제 번식, 그 새끼 난 거, 새끼한테도 미친다. 그다음 새로 집어넣은 애한테도 미친다. 그러니까 이건 다툼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점유 계정인 거고, 그게 이 날짜가 24년 3월. 그러니까 원고가 더 빠르잖아요. 고민정보다. 그러면 이제 이게 동산이니까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에 따라 이 날짜로 이 돼지들은 원고 거란 말이에요. 대외적으로. 다만 담보 목적이지만. 신탁적 소유권 이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47페이지. 근데 그 후에 고민정이 가압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47페이지에 유체동산 가압류가 됐죠. 채권자, 고민정, 채무자, 서달수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가압류 결정이 났고,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집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48페이지에.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하고 채권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결정이 나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법원 사무관이 등기관에게 촉탁서 보내서 이제 등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채권일 때는 그냥 법원 사무관이 송달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유치동산이니까 어떻게 돼요? 집행관이 또 가야죠. 그러니까 그 47페이지 나오는 결정문을 받아가지고 원고는 그러니까 채권자 고민정이니까 고민정은 가서 이제 그 집행관한테 집행 신청을 별도로 해야죠. 그렇지 아니하면 소매출 중단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48페이지, 그래서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가압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48페이지에 보면 유체동산 가압류 주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유체동산은. 그래서 집행관들이 현장에 간 거죠. 그래서 집행비용 85만 원 들었다는 거고, 집행장소, 그래서 밑에 1번에 위 집행권한에 의한 채권자 위임, 그 위임에 동감 쳐보세요. 그러니까 용어는 위임이지만 정확하게 신청인 거죠. 그래서 그 집행법 체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갔었는데, 그래서 조문상으로는 위임이지만 신청이죠, 이거는. 그래서 집행장소에서 채무자를 만나 집행권을 제시하고 가압류 고지한 다음에 보통 이제 가족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채무자 서중석을 참여시키고 증인으로. 그래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가압류. 그래서 가압류 이제 표시를 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가압류 물건은 집행관이 점유하고 본인의 방법으로 가압류 무림을 명백히 딱지를 붙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채권자 승낙을 얻어서 보통 그냥 그 자리에 두죠. 딱지만 붙여놓고. 그 다음에 그거 이제 그 딱지 제거하고 팔고 이러면 이제 형사처벌 되잖아요. 그게 3번인 거고. 종료했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집행관 누구, 채권자, 채무자, 참여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집행관이 가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체동산은 집행신청을 별도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그 51페이지. 자, 51페이지에 보면 이제 고민정이 그 점유계정에 따라 양도담보 하던 건데 이 날짜가 뭐예요? 원고보다 느리잖아요. 원고보다. 그래서 고민정은 이제 1억 5천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2번에 가서 보면 똑같잖아요. 2번에 위 채무의 담보로 채무자가 사육 중인 대지 정보를 점유계정의 방식으로 양도담보.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중 양도담보가 된 거죠. 근데 원고가 빠르고 고민정이가 뒤잖아요. 뒤. 그러니까 이제 고민정은 선의취득밖에 문제가 안 되는데 할 수밖에 없는데 점유계정 선의취득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누구예요? 원고 거란 말이에요. 원고 거. 고민정과 관계상. 그럼 원고 입장에서 자기가 소유자인데 지금 제3자가 집행하니까 제3자 이의소로 가야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3자 이의소로 경매를 막는다. 이제 그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53페이지 마지막 박미자 이거는 뭐 최근 판례잖아요. 그래서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있죠. 그다음 여기는 뭐 그 벽에 습기가 차니까는 수리 보완, 그 필요비죠. 그다음 뭐 이제 그 뭐야 저기 누구야 원고도 이제 필요비라는 거 안 다투는 거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거 뭐 최근 판례니까 뭐 결론만 하시면 될 거고. 자 바로 이제 해설 가셔가지고요. 해설 1페이지 소장에 뭐 원고 송준서 됐고. 그 다음에 피고는 뭐 순서대로 쓰면 되죠. 그러니까 기록에 나온 순서대로 쓰세요. 지금 뭐 CBT니까 뭐 중간중간에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뭐 뒤죽박죽 쓰면은 채점자들도 뭐 헷갈리고 하니까. 그런 게 다 안 좋은 인상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례도 그렇고 막 뒤죽박죽 쓰면 아, 얘가 잘 몰라가지고 막 우왕좌왕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뭐 점수가 덜 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록 순서대로, 그러니까 피고도 그 기록 순서대로, 그럼 피고 순서대로 청구 지지도 그대로 쓰고, 뭐 청구인도 그대로 쓰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 다음 피고 1번에 주식회사 청해수사 뭐 그대로 써야죠. 그 다음 주소를 먼저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소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대표자를 밑에다 쓰죠. 이런 거 사소한 거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는 권성동, 이원호 됐고 넘어가서 뭐 다 됐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관할 문제는 이제 고민정이 문제잖아요. 고민정은 주소가 고양시니까 각주 2번에 써놨죠. 민사집행법상 관할은 전부 다 전속 관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주 두 번째 줄에 제3자이소의 관할 법원은 집행법원이에요. 조문이 가로 안에 제가 조문을 써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로 뒤에 가압류 있잖아요. 가압류 사건의 집행법원은 가압류 집행했거나 할 법원이지만 유체동산 가압류일 때 집행기관은 집행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채권은 법원이 이제 집행기관이 되죠. 집행법원이. 근데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현장에 가잖아요. 따라서 가압류 집행을 했거나 또는 집행관의 직무관할 구역이 이제 집행법원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관련 판례 보시면 되겠고, 그 관련 판례 두 번째 밑줄 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유체동산 대지에 대해서 가압류 집행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죠. 그래서 관할이 이제 채권자 고민정은 고양시에 살지만 유체동산이 지금 이제 그 중앙지방법원 관할에 있었잖아요. 그 유체동산 소재지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전속 관할이 이제 서울중앙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록은 서울중앙 빼고는 다 틀렸단 말이죠. 그다음 소의 제목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아무나 써도 되지만 보통 뭐 1번 청구치 1번을 쓰니까 뭐 그래서 등 청구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다음 3페이지 가셔가지고 그래서 1번에 피고 주식회사 청해주사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법원 날짜 접수 재매토로 마친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순서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24년 1월 31일자로 딱 제로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은 항상 뭐예요? 확정 채권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 등기 절차를 이해하라. 그래서 근저당권 말소는 세 가지 형태잖아요. 뭐 위조 등과 같이 원인 무효일 때는 위조된 이런 말 안 쓰죠. 그 다음에 소장 작성일을 기준으로 이미 소멸됐을 때는 소멸된 날짜가 특정이 가능하니까 이 사건처럼 24년 1월 31일 확정 채권 변제를 원인으로 한 이렇게 쓰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선행 판결일 때, 저 정국동 같은 선행 판결일 때는 그 각주 4번에 두 번째 나오는 보충,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각주 4번의 마지막 밑줄 친 부분에 선이행을 조건을 할 때는 언제 변제할지를 모르니까 그때는 소멸사유를 또 기재할 수 없죠. 날짜를 특정 못하니까. 그래서 그 3단계로 원인 무효일 때, 이미 변제로 소멸했을 때, 앞으로 소멸할 때, 그 세 가지 뭐 몇 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이번에
이제 권성동하고 이은호는 뭐 쟁점이 같으니까요. 권성동은 뭐 등등에 대해서 법원 날짜 접수 제메터로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미 해지가 됐잖아요. 22년 3월 20일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그다음에 이은호는 이제 승낙의 의사 표시가 뭐예요? 이은호 네 거 말소할 테니까 승낙하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등기 근거가 된 전세권 말소할 테니까 승낙하라고 이은호 건 어떻게 돼요? 직권 말소되는 거죠. 그래서 승낙의 의사 표시 대상 꼭 좀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해지니까는 장래를 향해서 그다음에 이제 소장 작성일 기준으로 이미 해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죠. 그래서 이제 각주 6번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얘기로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에 박수천은 원고에게 그 목적물에 관하여 법원 날짜 접수 제메터로 마친 등기의 말소 등기. 그래서 이게 안진성이 무권 대리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말소 등기를 이행하고 토지를 인도해라. 특히 토지 인도 빼먹으면 안 되죠, 이런 거. 조심하시고. 아까 이제 송준서 권성동 관련해서는 인도가 됐으니까 인도 청구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여기 인도가 안 되고 점유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청구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죠. 그 인도 청구 놓치면 이제 가집행도 빼먹잖아요. 그럼 이제 이중으로 감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페이지 맨 위에 인도하라 이런 거 별표 하나 쳐놓고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뭐 법리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치면은 이제 밑에 가집행도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잘 챙기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4번에 전국동호 원고로부터 630만 원 및 이에 대해서 11월 9일 날 변제했잖아요. 그러니까 11월 9일까지 충당이 되고 남는 거니까 11월 10일부터 다음날까지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이죠. 동시에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예요? 지금 소장 작성일을 기준으로 언제 변제할지를 모르니까 세 번째 경우잖아요. 그래서 원고에게 제3항기재 토지에 관해서 이렇게 청구 취지 안에서는 서로 인용할 수 있죠. 그래서 3항기재 토지에 관해서 법원 날짜 접수 제메터로 마친 뭐 등등의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래서 각주 12번에 보시면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를 맡게 해달라 그러면 지금 경매 절차 정지 청구송 이런 건 없으니까 근저당권 말소송 간다 그랬죠. 그래서 각주 12번에 담보권 실행 경매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채권자를 상대로 말소 소송을 제기하고 그다음 별도로 그럼 법원이 배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서를 따로 낸다고 그랬어요. 또는 그 세 번째 줄 이거는 집행법 얘기니까 경매 법원에다가 이의 신청을 하고 일시정지인데 이거는 이제 경매 법원에 신청서 내는 거니까 뭐 소장에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로는 이 본문처럼 말소 등기 청구가 답이다. 하여간 경매를 막아달라 그럼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청구의 소송 아니면 제3자 이소 아니면 근저당권 말소 청구. 그 세 가지 다 보셨으니까 꼭 좀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5번이 이제 제3자 이해소잖아요. 자, 그래서 5번에 가서 보면 피고 고민종의 소외 누구에 대한 뭐 등등 결정에 기하여 언제 목록 물건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불허한다죠. 이 형성소송이니까 불허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건이 배당이 되면 이 법원에다가 집행정지 신청서를 따로 내야죠. 그래서 이게 제3자 이해소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 이제 방미자 부분은 1,000만 원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지연 손해금은 소장보험 송달일 다음 날로부터 청구하되 최대한 많이 받게 해달라. 그러니까 소촉법 바로 고치라는 거예요. 그다음 소송 비용 가집행인데 등기는 가집행 못하는 거고 그다음에 형성소송 가집행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8번에 사망 중 인도 부분은 되죠. 인도 부분. 그러니까 아까 인도 빼먹으면 여기 또 빼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조심하시고. 그다음 6항은 이제 가집행할 수 있죠. 나머지는 다 등기고 5항은 이제 그 형성소송이니까 가집행이 안 되는 거고. 뭐 각주에서 써놨으니까 보시고. 그래서 5페이지 가셔가지고 가번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체결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뭐 여러분들 알아서 이제 요령건 이제 뭐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줄여서 써야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그 정식 해설지에 있는 게 정식적인 얘기지만 뒤에 뭐 실전 답안 가지고 그거보다도 좀 더 줄여서 써야 되니까 하여간 뭐 계약을 체결했다. 그 다음에 나번에 내려가셔서 근저당권은 확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해지 의사 표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23년 6월 14일 날 넘어가서 해지의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이제 6월 15일 날 도달이 됐죠. 이거.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 6월 15일 결산기 도래에서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근저당권이 보통저당으로 확정이 되었다. 그럼 답원에 소멸이 됐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5억 원이었는데 상당 부분 변제가지고 현재 남아있던 돈이 1억 원 및 이게 이제 청해수산 요구했던 거죠.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인데 마지막 줄 8월 17일부터 또 이제 김준민이 재개를 받아가지고 7페이지 가셔가지고 중간 아까 표 보셨다시피 이제 돈을 갚아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7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에 23년 9월 30일 아까 그 표 얘기죠. 1200을 갚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갚아 나갔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법정 충당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 민법 477조 1호 등에 따라서 이제 법정 충당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떨어지게 이제 출제를 하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1200은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그 각주 19번 내려가 보세요. 그럼 채무가 지금 두 개인데 2차 채무는 뭐예요? 최소한 6개월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8월 달에 공급했으니까 6개월 뒤니까 내년 24년 2월이란 말이에요, 변제기가. 근데 앞에 거 원고가 보증서 준 거 이미 변제기 도래했잖아요. 각주 19번이 그 얘기죠. 김준빈과 피고 회사 사이에 2차 공급 약정에 의한 채무는 6개월 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봤자 8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아무리 빨라봤자 24년 2월이 돼야 이행기에 도달하죠.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 아무런 충당 지정 없이 24년 1월 말일까지 변제한 금액은 일단 뭐예요? 그때까지는 2차는 아예 변제기도 도래 안 했으니까 1월 말일까지 아까 표에서 1월 말일까지 변제한 금액은 전부 다 뭐예요? 원고가 보증서 준 채무에 충당이 되죠. 그래서 그게 1월 31일자로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고. 그래서 쭉 갚아 나가서 넘어가서 8페이지에 그래서 24년 1월 31일자로 제로가 되잖아요. 그때까지 2차 채무는 아예 변제기도 도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결로 해서 피고는 원고에게 24년 1월 31일 확정 채권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 등기.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이제 변제가 된 거죠. 그다음 이번에 권성동에서 이건 뭐 해지가 된 거고 합의 해지 됐고 그다음에 가압류가 됐죠. 그래서 그다음 원고가 이제 등기 받았고 그래서 맨 마지막 줄 원고는 소유권액에서 지금 현재 소유자니까 뭐 송선빈을 대위하거나 이럴 필요 없죠. 그래서 9페이지 가셔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게 합의 해지가 되고 나서 이은호가 가압류했는데 그럼 설문에서 뭐 이은호의 내용 중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은호가 선인지 악인지가 안 나오는데 설사 선이어도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데 각주 22번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자 각주 22번에 이제 그 맨 밑에 그 별표 뒤에를 보세요. 화살표 뒤에 합의 해제나 해지의 경우에도 이것도 했죠.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러나 본사 안에서 이은호는 이제 선이라도 보호를 못 받아요. 해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3 조건을 구비 못했다. 그래서 이제 기록에서도 이은호가 선인지 악인지 이거 안 나오잖아요. 즉 전세권 설정 계약에 대해서 합의 해지만 된 상태다. 아직 전세금이 돌려가지 않고 그러니까 전세금이 반환 안 된 상태에서 합의 해지만 된 상태라면 이은호가 선이면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 앞에 기록에서 한번 봤잖아요. 근데 합의 해지로 이 사안에서 뭐예요? 전세금까지 돌려받았다고 권성동이 확인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돈까지 이미 반환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뭐예요? 보호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제 이은호가. 그래서 합의 해지로 전세금까지 반환됐기 때문에 이은호는 선이라도 보호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기록에서 이은호가 선인지 악인지가 안 나오는 거죠. 선이어도 어차피 보호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 위에 판례를 보시면 그래서 판례에서 그 판결료지 2번 부분에 전세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 해지됐을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권 등기는 이제 담보물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효력은 있을 것이지만 그 후 여기가 중요해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의 분리양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세권은 소멸하는 거죠. 채권만 양도된 거니까. 그때는 양수인은 유효하게 채권을 양수하고 그로 인하여 담보물권으로서의 전세권마저 소멸됐죠. 그럼 전세권 등기는 그대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소멸해서 말소가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그 전세권의 가압류 등기가 됐더라도 뭐예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알아두시고. 그래서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은호의 가압류가 유효할 거예요. 근데 이제 담보물권에 대해서 가압류가 된 거니까. 근데 여기는 전세금까지 돌려줬죠. 송선민한테. 그러니까 이때는 이은호가 이제 소멸하는, 그러니까 돌려주는 순간 소멸했기 때문에 가압류해봤자 무효예요. 그거 알아두시고. 이것도 중요한데 해지에서 한 번도 안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보면. 그래서 중요해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것들이 많으니까 그게 매년 꼭 한두 개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말소 등기를 그다음 이은호는 승낙 의사 표시할 의무가 있다. 이거 뭐 별로 안 어려울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은호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해두시고. 그다음에 박수천과 관련해서는 일단 원고가 소유자였다가 위조로 넘어갔지요. 그래서 10페이지 가셔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등기가 박수천 명의로 됐고 그다음에 점유 이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유하고 있으니까 인도 청구를 해야죠.
그다음 납원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뭐 위조하고 이런 거 장황하게 쓸 필요 없죠. 안진성이 원고로부터 보관한 것을 이용해가지고 매도 권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도를 했다. 대리인으로서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사례도 말씀드린 대로 그 답원 바로 위에 원고 소유 추정이 되고 등등의 원인 무효다. 그러니까 유권 대리 추정이 되니까 원고가 입증을 해야죠. 이게 무권 대리라는 걸. 그 다음 답원에 박수천이 실부합으로 2개 주장했잖아요. 11페이지에 뭐 표현 대리인데 그래서 이제 표현 대리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입증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반값이고 잘 아는 사이니까 등등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배척하면 되고. 근데 이번 점유취득 시효는 뭐 간단하게 타주였으니까 그다음에 넘어가서요. 그래서 각서를 써줬잖아요. 그래서 12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되 원고가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취득시에서 타주가 되는 뭐 전형적인 사례죠. 그 상속은 또 새로운 권한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배척하면 되고, 그다음 이제 전국동 부분은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계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그 1억 4천을 변제했는데 그래서 13페이지 가셔가지고. 그래서 1억 4천을 변제했는데 이제 납원에 가셔가지고 뭐 채무가 2개였잖아요. 5천만 원짜리도 앞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단에 2월 10일 날 5천만 원 빌리고 이거는 1.5%죠. 뭐 등등의 세 번째 줄에 성호진이 전국동에게 지급할 당시에 충당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니까 변제 수령자인 전국동이 2차 지정을 했죠. 근데 2차 지정에서도 비용이자 원본은 못 바꾸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전국동이 이제 비용이자 원본 순서를 바꿔서 지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성호진이 아무 말 안 하면 묵시적 합의가 될 수 있는데 1시간 후에 이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이의를 보류했다가 안 하고 있다가 1시간 뒤에 이의를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민재신에 나왔던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두시고. 그래서 뭐 1시간이니까 또 고민하지 마시고 이게 즉시 이의 안 한 거 아닌가 고민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뭐 이제 즉시 이의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법정 충당으로 간다. 이거고. 그래서 그 각주 33번 보시면은 그 14페이지에 각주 33번에 변제자가 지정하지 아니할 때는 변제 수령자가 2차 지정권자죠. 그러나 변제자가 충당에 대해서 조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즉시 이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명시적인 판례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즉시 이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시간 정도면 즉시 이의로 포섭하시면 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해서 통설은 뭐예요? 법정 충당으로 간다고 보잖아요. 판례는 아예 없고. 그래서 그 조문 뒤에가 그 얘기죠. 이 효과에 대해서 다수설은 지정권이 변제자에게 다시 이전되는 게 아니라 법정 충당으로 간다. 그래서 교수님 뭐예요? 어차피 변제자는 자기가 처음에 지정할 수 있을 테니까 두 번의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통설이에요. 판례 자체는 없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즉시 이의 개념 알아두시고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법정 충당으로 간다. 그럼 본문에 올라가셔서 지금 변제기 기준으로 둘 다 도래했잖아요. 둘 다 도래했기 때문에 그때 변제 이익을 따지죠. 그래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와 선행 모두 현재 이인기가 도래했고 그 다음에 선행권은 1.5%인데 이거는 2%니까 2%의 충당이 돼야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충당되더라도 비용이자가 먼저 충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단 이거 뭐 산수 문제니까 계산해 보시고 그래서 맨 마지막 문단에 이제 이자 지송금 전액하고 원본 중 9,370만 원이 소멸하죠. 그래서 원본 630이 남은 거잖아요. 그 다음 15페이지에 라버 이거 별표 하나 쳤고 이런 거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청필. 그래서 지금 전국동이 다투고 있잖아요. 아까 뭐 저기 청해수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청필이 있다. 요거. 근데 청해수산은 어차피 뭐 다 변제했으니까 그냥 단순 말소를 하면 되고 여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원고로부터 얼마를 지급받은 다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결론 부분에 원고로부터 뭐 등등 및 뭐 받은 다음 이제 뭐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미청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의 고민정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제3자 이해소죠. 그래서 원고가 점유계정을 양도받아서 현재 소유자다. 근데 그 후에 고민정의가 나중에 받았잖아요. 그게 넘어가셔가지고. 근데 가압류 집행까지 되어 있다. 그러니까 16페이지 메뉴에 마지막 문단에 원고에게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점유계정 인도함으로써 대외 관계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을 했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 가셔가지고 이제 고민정의 계약서 쓸 때는 원고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민정은 선의취득밖에 안 되는데 점유계정이니까 선의취득이 안 된다.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유동집합물 이걸 써줘야 되잖아요. 두 번째 문단에 번식 등등 증감에도 불구하고 별도 양도담보 설정 계약 상관없이 현재 미치죠. 계약서 쓸 당시가 아니라 현재 미친다.
따라서 이제 마지막 문단에 적법한 양도담보권자로서 소유권에 기하여 넘어가서요. 가압류 집행 불허를 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면 되는 거고. 하나만 또 추가하면은 그 16페이지 다시 와보세요. 16페이지에. 그래서 앞선 순환에서 우리가 청구이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청구이는 채권자가 집행하기 전에도 미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제3자이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각조 37번 보시면 각조 37번 제3자의 소는 타인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강제 집행이 개시된 이후에 그 집행 목적물에 대해서 이거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강제 집행이 개시된 후에요. 그래서 가로 뒤에의 관계서서에 구체적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집행력의 배제가 아니라 추상적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의 소송과 달리 반드시 집행이 개시돼야 돼요. 청구의 소송은 뭐예요? 얘가 강제 집행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미리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제를 분명히 했는데 얘가 뭐 판결문 보여주면서 너 언제 갚을 거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미리 청구 이송할 수 있어요. 근데 제3자의 소는 집행이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그 얘기고. 물론 이제 집행 행위가 있으면 족하는 것이 뭐 경매 집행이 하나는 거 아니고 뭐 경매도 뭐 강제경매 임금은 상관없죠. 그 얘기고. 물론 집행 절차가 완료가 되면 그때는 소이익이 없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게 이제 밑에 나오는 화살표 뒤에 판례가 이제 결국은 집행이 종료가 되면 그게 미흡한 집행이든 뭐든 간에 이제 그 부당이득이나 불법 손배로 가야지 집행을 정지시키는 뭐 제3자의 소이 이건 소익이 없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8페이지 가셔서 요거는 뭐 각주 42번 최근 판례잖아요. 뭐 최근도 벌써 뭐 4, 5년 지나버렸는데 그래서 각주 42번 보시면은 201조 1항은 선의 점유자의 과실주권이 있고 2항은 악의 점유자는 관할하고 등등이죠. 근데 203조 1항은 이제 그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있고 그러나 단서에 뭐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때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 못한다. 그럼 두 조문을 합쳐보면 어떻게 돼요? 밑줄 친 부분이죠. 203조 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다는 것은 선의 점유자뿐이잖아요. 악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을 못하니까. 따라서 이제 그 마지막 밑줄 친 부분에 과실 수취권이 없는 악의 점유자는 203조 1항 단서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본문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본문으로 가니까 필요비 청구권이 있겠죠. 그래서 본문으로 가서 필요비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저기 누구야? 이제 방미자 입장에서는 이제 무단 사용에 따른 이제 사용이익을 청구하겠죠, 당연히 별도로. 근데 이거는 뭐 쟁점이 안 되는 거니까 여기서 뭐 방미자가 그럼 이제 사용권 저기 무단 사용에 따른 뭐 부당이득 달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쟁점으로 삼을 필요는 없고 하여간 원고가 필요비 상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악의 점유자니까. 그래서 과실주권이 없으니까는 이제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있다. 이것도 뭐 최근 판례로서 주관식으로 중요하죠. 그다음 마지막 관할은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서울중앙만 관할이고 나머지 아니죠. 그래서 그 저기 19페이지에 일단 고민정을 제외한 당사자 주소가 모두 서울중앙 관할이니까 뭐 됐고 그다음 특히 또 전국동과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속적 합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국동과는 전속적 합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신 대로 아까 그 각주 2번인가에 나왔죠. 특히 이제 집행법상 관할은 다 전속 관할이니까 그건 이제 관할 문제로 뭐 저기 선택형에서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좀 아까 각주 2번에 고민정 부분은 나왔으니까 그래서 청구의 제3자의가 뭐 중요한데 그 기록형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다 기록해서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3자의에서도 뭐 이 정도 보시면 충분해요. 이렇게 그렇게 좀 보시고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